세월호 참사 76일째, 세월호 국정조사 시작 29일째 밤이 저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종자 11명과 피부채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기소된 승무원들과 유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첫 번째 현장 검증도 오늘 실시됐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내용 중점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이 재보선 위기론 속에서 전면에 내세운 사람 이름도 이준석입니다. 오늘 출범한 새바위, 이준석 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누리당 혁신 조직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를 바꾸는 것인지 혁신의 개념을 바꾸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6월 30일 뉴스K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꾸었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기간 보고 첫날이었던 오늘 국방부와 안전행정부의 초동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해군의 역할은 심해 수중 구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투입한 정도가 고작이었고 해경과의 유기적인 협조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오늘 기간 보고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간 보고가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간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첫 기간 보고 대상은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전라남도와 전남 진도군이었습니다. 특위위원들은 정부의 세월호 사고 초동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유가족 20여 명은 국회에 방문해 기간 보고를 지켜봤습니다. 가족들은 손에 노트와 볼펜을 들고 메모를 하며 기간 보고를 지켜봤고 중간중간 탄식하며 답답하다고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오전 질의시간 이후 국방장관 임식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떠나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가족대책위의 김병건 대표는 아이들이 죽었는데 임식이 더 중요하냐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이 더 중요합니까? 애 죽은 거 이거 지금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장관님 사임했다고 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네, 그리고 특위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기관에서 비협조로 일관한다. 청와대 자료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현장에서 그러한 비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위위원들은 기간 보고를 시작하면서 정부기관들이 특위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가 기간 보고 하루 전인 어제서야 자료를 보내왔다면서 이게 기간 보고를 제대로 하겠다는 태도냐며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어 조사기관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가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령관님께서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항적 자료 포함해서요. 전체도 아니고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상황만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자료는 지금 도착 건수가 0건입니다. 0건. 단 한 건도 청와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고요. KBS 이건 단 한 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게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독촉을 해주시든지 촉구를 해주셔야지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국방부의 이 기관 보고인데 어제 저녁 7시에 이 책자를 전체 의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진실 규명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20곡이나 퀴즈를 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자료를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실제 아까 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들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네. 자, 안전행정부 초동대처에 대한 비판과 질의가 이어졌더군요. 여야 위원들 모두 입을 모아서 비판한 부분이 바로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이기도 한 안전행정부 장관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지적을 받았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여야 의원들 모두 한 목소리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무능을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국가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안전행정부가 사고 초기 실종자 구조자 숫자를 잘못 발표해 국가적 분노와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중대본이 가동하기까지도 53분이나 소요된 점을 들며 장관이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표면 공급 방식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하자 구조 방식도 모르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부끄럽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경이 아닌 해군의 초동대처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지적됐습니까? 국정조사 특위 김현미 야당 간사는 사고 당일 해군 헬기가 조작사 1명과 정비사 2명을 태우고 구조장비도 없이 튜브 2개와 구명조끼 5개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출동한 해군의 헬기가 구조활동 없이 철수한 것에 대해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해경이 이미 상공에서 헬기 구조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현미 야당 간사는 구조장비도 인력도 없이 출동했기 때문에 구조 업무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군이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막상 현장에 투입된 군의 해난구조 장비는 스킨스쿠버 장비 40세트에 불과했고 공기통은 사람 수보다 적은 26개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게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수색이나 사람에 대한 구조 작업은 아니었던 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헬기라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딱 필요한 장비만 가지고 갔고 나중에 투입됐을 이유는 정작 이제 잠수 장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던 장비가 그 장비가 전부였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못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보관하고 있었던 장비가 그것 자체였던 것입니다. 네. 자,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를 하겠다. 그래서 만든 발족한 조직이 모니터링단이더군요. 앞으로 활동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네, 가족대책위는 지금까지 국정조사의 모습은 유족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국정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과 대한변협과 민변 소속 변호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모니터링단은 매일 그날 진행된 국정조사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국정조사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입니다. 자, 진도 관제센터 VTS 직원들이 세월호 사고 당일에 자신들의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CCTV를 삭제했다가 들통이 났어요. 검찰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합니까?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도 VTS 직원 2명은 2인 1조로 관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자리를 비웠고 업무 태만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제실 내부 CCTV 영상까지 삭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진도 VTS의 압수수색을 나서기 전에 CCTV를 철거시킨 바 있습니다.
네, 그 신병 확보, 구속 같은 그런 수사 행위가 증거 은폐, 말맞추기 이런 걸 막기 위한 것인데 검찰이 늦어도 한참 늦은 것 같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11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동구조팀이 실종자 수색 인력과 장비를 대폭 축소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던데 사실인지요? 네, 사실입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색 인력과 장비를 축소하는 내부 방침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1일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은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잠수사 수를 3분의 2로 줄이고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투입된 독도함도 정비와 훈련 참가 등의 이유로 다음 달 15일쯤 진해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어제 해군 측에서 수색 인력과 장비를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며 끝까지 수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자신의 책임이 관련돼 있는 문제에는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해서는 비교적 빨리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듭된 총리 후보 낙마의 책임을 신상털기식 여론재판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여론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당의 얼굴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합니다. 곽보아 PD,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더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와 정홍원 총리 유임과 관련해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로 인사파동이 난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탓이라는 인식이 깔린 발언이었습니다. 야당과 언론의 검증을 신상털기와 여론재판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각종 현안, 특히 대통령 책임이 결부된 사안에는 입장을 밝혀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던 전례에 비춰볼 때 정 총리 유임건에 대한 입장 표명은 그 내용과 무관하게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보수 신문들까지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수석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남 이야기하듯 국민과 제도만을 탓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총리감 하나를 찾지 못한다면 무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고 대통령의 안목이 문제라며 왜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사람만을 찾아다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건국 이래 최대 인사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책임감은커녕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며 정 총리 유임만큼이나 충격적인 변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오늘 회동에서도 인사청문회 문제가 거론됐더군요. 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수술론을 따르려는 발언을 하자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반박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인사청문 제도는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며 국회가 청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시끄럽게 됐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만든 인사검증 질문지 200개 조항만 기본적으로 체크했어도 국회에서 신상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오늘 다른 후보자들 일정도 확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을 장관급 인사청문회 8건 중 7건의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다음 달 7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정성근 문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짜는 다음 달 3일 소관상임위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관 후보자 8명에 앞서 별도로 지명된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채택됐습니다. 어제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 한민구 후보자는 군 내부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고 있다고 답했다가 논란이 되자 그렇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조사해본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청문회 가운데 역시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겠나 싶어요. 가장 큰 논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관련해서는 이미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문 표절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민주연합위원회 의원은 오늘 김 후보자의 승진심사 논문 가운데 유일하게 표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초중등 교원 선발과 임용에 관한 고찰이란 논문도 다른 사람의 논문을 3편 이상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제자는 김 후보자의 신문 칼럼과 특강 원고까지도 제자들이 대필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혁신을 하겠다면서 새누리를 바꾸는 특별위원회, 일명 새바위를 출범시켰더군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마케팅을 하기 곤란해지자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당 혁신 이벤트를 내놨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오늘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일명 새바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히고 새바위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에게 당의 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후보들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이 새바위의 위원장이 되는 한편 침대는 과학이란 카피로 유명한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조동원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워 새누리당을 출범시키고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도 읍소 전략을 세워 선거 패배를 막은 핵심 인물로 이번 새바위 출범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기용 민주연합 대변인은 자칫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의 당 혁신 작업을 하는 것 아닌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번 혁신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조혜진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의 쇄신이 또는 비대위가 그 어려운 선거 국면을 극복하고 선전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긴 했지만은 선거 이후에는 그 활동이 유야무야 됨으로써 일상적인 쇄신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벤트성, 선거를 염두에 둔 이벤트성, 또 기획성, 그런 관성적인 혁신 작업을 이제 우리가 탈피해야만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고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혁신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선 출발을 저울질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 결국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730 재보궐선거와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 모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선 잠룡으로서 김 지사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권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가 보장되지도 않은 수도권에 출마하는 정치적 위험을 피하겠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동작을 재보선해 김 지사를 전략 공천해 수도권 참패를 막으려던 새누리당 수뇌부로서는 중요한 카드 하나를 잃게 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실적인 고충을 이해한다는 입장부터 막무가내 인사라는 평가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반응과는 별개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후임 인선을 마치고 국회 임명 동의안까지 냈던 만큼 유임이 아니라 새로운 후보 지명이라는 해석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지민 PD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실책에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몇 시간 후 박 대통령은 정 총리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을 수리하기로 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달 후인 지난 26일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리가 유임됐다는 표현을 흔히 쓰고 있지만 유임이 아니라 사표 수리 후 후임 총리 후보 지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 그분은 국회 임명동의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불발되니까 문창극 후보자를 역시 지명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정홍원 총리의 사표 행위를 대통령이 수리한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총리 후임자를 지명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임명동의 요청을 새로 해야 되고 또 국회 청문회법에 의해서 다시 청문 요청을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연합 소속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정 총리 유임은 정치적 개념일 뿐 법률상 지명이라며 새로 지명한 것이니 법률상 청문회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옵니다.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사의를 표명하고 임명권자가 그것을 수용한 상태라면은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만일 이번 유임 결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면 향후 총리, 장관 임명에서도 이 같은 일은 되풀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 총리가 이제 곧 국회에서 대정부 답변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가 바로 정 총리에 대한 정치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김현숙 원내부대표는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정쟁이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걸 또 좀 비판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법리적인 얘기는 그래서 법리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거의 판단이 되고요. 총리를 둘러서 인사청문회에서 그 전에 가기 전에 일종의 여론 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정쟁으로 또 공론을 부려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하에 해결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공백기를 빨리 줄이자는 의미에서 선택하신 어떤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한 합리적인 선택 중에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정홍원 총리의 사표 수리 취소 과정에서 나온 법적인 논란에 어떤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법원이 세월호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선장 등 피고인 5명이 참석했고 희생자 가족들도 일부 동행했습니다. 오하마나호 내부 구조가 세월호와 다르기 때문에 큰 소득은 없었지만 조타실과 기관실에서 퇴선 명령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쌍둥이 배라 불리는 오하마나호의 현장 검증이 오후 12시 반쯤 시작됐습니다.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와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피고인 5명 등 약 40명이 현장 검증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을 결정할 당시 선실 내부 구조를 토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현장 검증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는 선실 등 내부 구조가 많이 달라 검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변호인단은 그나마 비슷한 구조를 가진 조타실에서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내방송뿐만 아니라 기적을 울려 퇴선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선원들이나 해경 모두 시도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기적을 길게 7번 눌러도 퇴선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누르는 곳이 배 조타실 정 가운데에 앞에 하나 있고 좌현 우현 들어가는 입구 쪽에 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7번 충분히 눌렀을 수 있을 것이다. 선실에 들어가 보면 비상시 조치사항에서 그 퇴선 명령으로 길게 7번 그 경보음이 울리면 퇴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내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이나 해경이 누르기만 했었어도 충분히 퇴선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관실에 있다가 조타실에 연락을 받고 올라온 기관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실에 있는 엔진 컨트롤 룸에도 전화기 수화기만 들면은 선내 전체 방송이 가능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 기관사 급하니까 올라와라고 조타실에서 얘기를 했을 때 기관사들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수화기만 들면 선내 방송이 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기관사들도 그 의무를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 살겠다고 갑판 위로 올라오기에 급급했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에 동행한 사고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피고인들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장이나 그 뭐 항해사나 전부 다들 자기들 죄를 조금이라도 감면하려고 빠져나가려고 그 본목만 찾는 것 같고 아니 아니라 저 유가족분들이나 친정자분들한테 미안할까 봐 하는 거. 내가 이거 지금 현장 검증에 내가 직접 와봤지만 너무 답답하고 뭐 현장 검증을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배 모형을 이용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전병산 선생님 같이 생존한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저희가 CCTV 영상 저장 장치가 발견됐잖아요. 그것을 복원해내서 영상을 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바탕으로 추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은 헬기가 부족해 구조대를 충분히 현장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전문적인 구조대원들 상당수가 12시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반면에 해군은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 인력이 없어서 10분간 대기만 하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헬기가 없었던 해경과 구조 인력이 없었던 해군, 둘 사이의 지리적 거리는 약 1km에 불과했고 서로 수시로 통신을 주고받았지만 누구도 역할을 조율해주지 않았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11조 국회법 링스 헬기에 몇 명 탔습니까 그날? 1차에 14명, 2차에 9명.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링스 헬기는요 3명 탔어요. 조작사 1명, 정비사 2명. 정비사는 왜 태우고 갑니까? 예, 1차 14명, 2차 9명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자료를 받고 계시면서 국회에 와서 지금 계속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9시 40분에 출동한 삼함대 링스 헬기에는 3명 탔습니다. 저 보세요, 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군은 해경의 지원 요청을 받은 지 거의 40분이나 지난 뒤에서야 헬기를 출동시켰습니다. 목포 해군 삼함대에서 9시 40분 이륙한 헬기는 10시 1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헬기는 구조 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인근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당시 교신 내역입니다. 구조자 운반 장비인 호이스트를 갖추었냐는 해경의 질문에 해군이 없다고 답하자 해경은 인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해군 헬기에는 구조 인력 또한 없었습니다. 조종사를 제외하고 6명이 추가로 탑승할 수 있지만 이날 해군 헬기에는 조작사 1명과 정비사 2명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해경 122 구조대는 헬기편을 구하지 못해 차량을 이용해 출동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육로를 이용해 팽목항에 닿은 뒤 어성과 경비정을 갈아타고 12시 15분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해경 122 구조대가 해군보다 15분 가까이 일찍 출발했지만 무려 2시간 이상 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전복한 뒤 1시간 30분 이상 지났을 시각입니다. 목포 해경 122 구조대가 헬기를 타지 못하고 해군 3함대가 구조대원 없이 헬기만 출발시켰던 이 시각. 해경과 해군은 계속 교신 중이었습니다. 당일 서해청 해군연락관과 해군 3함대 간 통화 기록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은 해경과 해군은 이후 각자의 출동 내역도 공유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해군 헬기를 타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서로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경이 앞서 출동시켰던 헬기 511호의 이륙 장소는 해군 3함대 내에 위치한 헬기장.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목포 해경과 해군 3함대가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경 전용 부도하고요. 목포 3함대 사령부, 즉 사이가 거리가 1km밖에 안 됩니다. 이 3함대 사령부에 가니까 해군의 헬기도 있고 링스 헬기도 있더라고요. 1km 전방에 헬기가 있는데 122 구조대가 산 넘고 물 건너 3시간 만에 현장에 갑니다. 지도상에서 거리를 확인해봤습니다. 목포 해경 전용부두와 해군 3함대 사이에 바다가 있지만 바다를 고려해도 이들 사이의 거리는 약 1km 정도에 불과합니다. 122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해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더구나 해경 전용부두에는 별도의 헬기장도 있습니다. 해군 링스 헬기가 해경 전용부두 헬기장에 내려 해경 구조 인력을 태우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해군과 해경의 역할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고 그 때문에 구조작전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세월호에 이상이 생긴 최초 사고 발생 시각, 공식적으로는 4월 16일 오전 8시 48분입니다. 그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아니라고 일관된 입장을 정부가 유지해왔습니다. 사고 발생 76일째를 맞아 그동안 사고 발생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들, 그리고 그 근거들을 모아봤습니다. 강신의 PD입니다.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세월호의 최초 사고 발생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빠른 시각이 적힌 여러 건의 문서들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방송 카메라에 촬영된 상황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상단에 작성 주체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으로 적혀 있고 사고 일시는 4월 16일 8시경입니다. 이 상황 보고서는 사고 당일 YTN 카메라에 촬영됐지만 이후 보도 화면으로 방송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고 시점이 8시라는 기록은 또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해운조합 인천지부의 해양사고 보고서입니다. 사고 개요가 시간대별로 자세히 적혀있는 이 보고서에도 사고 일시는 8시입니다. 뉴스타파는 또 다른 보도에서 진도군청이 전라남도 상황실에 사고 시각이 오전 8시 25분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뉴스K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 사고 당일 항해경보를 발령할 때 사고 시각을 오전 8시 30분으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사고 시점이 다른 내용의 상황 보고서가 여러 기관에서 발견됐지만 오타나 실수라는 해명뿐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있습니다.
뉴스K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사고 당일 아침 7시 때와 8시 때 두 차례에 걸쳐 본사 직원들과 평소에 없던 의문의 통화를 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승무원들이 통화한 내역들을 공개할 때 선장 이 씨의 통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의 실질적인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기관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교신 기록의 증발과 편집 논란, 사고 현장 구조 동영상 은폐, 여기에 관제센터 내 CCTV 조작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기록들은 이미 공신력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해명에 의존하지 않고 사고 시점부터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골든타임이 이른바 골든타임이 장관님 얼마로 보십니까?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이번 세월호에서. 글쎄 그 제가 구조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몇 시간 아니 공부한 게 없나요? 이게 인명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 엄청 용어를 많이 쓰는데 오늘 증인들 중에 그렇게 아시는 분 없습니까? 골든 타이밍이 얼마였다, 몇 분이었다, 몇 시간이었다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증인 중에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기가 차네요. 아무도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분이 아니 짧게 시간만 얘기하시면 돼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확히 몇 분이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할 수가 없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아니 세월호에 지금 골든 타이밍이 얼마로 지금 보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에 관련된 경우에도 그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장관께서는 표면 공급 잠수 방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면 공급 잠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16일 4시부터 이야기가 논의가 돼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를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중대본의 본부장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방식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중대본이 컨트롤 타워면 어떤 방식으로 구조할까 이걸 논의했어야 되는 날. 그것도 16일 날. 도대체 뭐 했습니까? 그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하고 잠수는 어떤 식으로 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거는 사실 현장에서 정해서 하고 저희 중대본에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그게 어이구 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조하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중대본이 역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오전처럼 답변해가지고 유야무야 그냥 사표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간다. 이거는 말 안 되는 거니까요. 총리 꼴 날 수 있습니다. 총리 꼴 날 수 있습니다. 총리가 그만둔다고 했다가 유임돼가지고 지금 있는데요. 장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셔야 돼요. 회피성 발언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각별하게 주의와 경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오전에 안행부 장관께서 표면 공급 잠수 방식이라는 말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착각했던 겁니까? 지금도 잘 모릅니까? 그 잠수 방식이나 이런 기술적으로 세계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스쿠버 방식은 뭐고 표면 공급 잠수 방식은 뭐고 그다음에 유인정이나 무인정을 통해서 내려가는 방식은 뭐고 개략적인 것은 그래도 좀 알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매우 남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가 차네요. 730 재보선에서 전남 순천에 출마하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당선이 되면 예산폭탄을 퍼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1999년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랜드 화재 참사 15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정현 전 홍보수석,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겁니까? 오늘 독특한 공약을 내놨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오늘 고향인 순천 곡성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호남에 예산 폭탄을 퍼부을 자신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호남 예산을 늘려본 경험이 있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예산을 더 많이 따낼 수 있다는 뜻이었겠고 또 예산을 많이 따오면 좋다는 표심을 잡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박근혜 정부는 정부와의 친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부와 친하냐 안 친하냐에 따라서 예산을 더 주거나 덜 주는 그런 정부냐,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쟁자였던 정진석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던 논리였는데요. 만약에 이정현 전 수석이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받는다면 어떻게 답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시랜드 참사 15주기였죠? 예, 세월호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랜드 추모식 원래도 마음이 무거운 행사지만 올해는 더더욱 마음이 무거운 자리가 됐습니다. 시랜드 참사는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시랜드 청소년 수련회 집에서 불이 난 사고였는데요.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등 2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오늘 서울 송파구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유가족 50여 명이 참석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 그리고 작년에 고등학생 5명이 숨진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유가족들, 그리고 192명이 숨졌던 대구 지하철 화재 유가족들, 이런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오늘 지적한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두 단체는 아동과 학생의 안전정책을 다루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반드시 열어야 되지만 정부는 2008년부터 6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예. 이게 법적으로 열어야 되는 회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을 열어야 되는 회의인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 노사 갈등이 어느 정도 노사 타결을 통해서 진전이 됐다는 보도를 했습니다만, 예. 고 염호석 씨 연결식이 오늘 열렸던가요? 예, 염호석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경남 양사센터 분회장의 연결식이 오늘 전국 민주노동자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고 염호석 씨는 지난 5월 17일 노조 탄압과 생활고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삼성 본관 앞에서 임금 단체 협약 체결 그리고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노숙 투쟁을 벌여왔는데요. 그저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처음으로 기준협약 가결 조인식을 맺었고 오늘 사망 44일 만에 연결식을 끝으로 농성을 매듭지었습니다. 기준협약이라는 것은 전국에 센터가 흩어져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소속 조합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조활동 보장 그리고 기본급 120만 원 보장, 이런 것들이 골자였습니다. 금속노조는 내용은 부족하지만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단체 협약을 가진 실제적인 노조가 됐다는 의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까둑 그야말로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을 시켜서 신문 칼럼까지 게재하게 했다. 이게 사실일까요? 예. 일단 문화일보의 반응을 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문화일보에 기고해온 칼럼이 약 40여 편 정도 되는데 그게 모두 제자들을 시켜서 쓰게 한 대필 칼럼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화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김 후보자를 맹비난하면서 장관 후보자 사퇴는 물론이고 교수직에서도 물러나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화일보는 그동안 자신들하고 연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김 후보자를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옹호해온 그런 기사를 써왔는데요. 자기들한테 보내온 칼럼이 대필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확인한 후에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설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교육학자 허울 아래 문화일보는 물론 수많은 독자들까지 기만한 것으로 후한무치의 전형이면서 범법행위에까지 해당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사설 말고도 기사로까지 강력히 비판하는 걸 보니까 문화일보가 화가 아주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를 넘었어요? 예, 리얼미터 주간조사에서 박 대통령 부정평가가 50.0%를 기록해서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몇 번 일간조사에서 50%를 들어갔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총 취합을 해보니까 50.0%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떨어진 43.4%였고요. 반대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7%포인트 상승한 50.0%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발표한 주간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 한 주가 지나면서 그 차이가 6.6%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또 어떤 주요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전교조가 법의 노조 판결 직후에 고용노동부의 법의 노조 통지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7.4 남북 공동성명 기념일인 다음 달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국방위원회 명의의 특별 제안을 남쪽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8월마다 하는 한미합동 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 취소라는 실현되기 힘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의 단초가 되는 제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환영 전 사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사장을 뽑는 공모에 류현순 전홍구 현 KBS 부사장, 그리고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 등 총 30명이 지원한 상황에서 오늘 저녁 6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논뚝 베느라 다녀보니 제가 심은 것들보다 하늘이 심어놓은 초록이 더 의젓해서 원주민답습니다. 가뭄도 덜 타고 비 오면 거침없이 키를 키우고 앉은 자리를 넓힙니다. 그럴 줄 아는 거죠. 하늘은 비 뿌리고 햇살을 비추고 이슬 내리는 일에서 적설을 가리고 차별하는 법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농사의 힘겨움은 잡초라고 부르는 자연의 적자와 싸우는 데서 비롯하는 듯합니다. 팔이 아프도록 풀을 베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 세금을 또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한다고 8조 원을 빚잔치 벌이고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매년 수천억 원씩 벌써 1조 2천억 원 넘는 이자를 메꿔 온 수자원공사. 결국 원금을 갚는데도 손을 벌리려고 합니다. 수공과 한편이라 할 수 있는 국토부가 이미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넣었습니다.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자도 수공이 알아서 하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공이 이자라도 지원받기 위한 조건 한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수공의 4대강 사업비 만들어내라고 강요하거나 꼬드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동조자들을 수공이 나서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여 그럴 일이 없겠죠. 친박 낙하산으로 불리는 한국수자원공사 최계훈 사장부터가 과거 한나라당 운하정책 자문교수단 출신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